안녕하십니까. 황영숙입니다. 음,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 뵙네요.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이론 쪽 같이 풀어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조금 좀 빨리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개인적인 좀 사정들이 좀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부분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2회 기출은 퍼펙트 전산세무 1급 2021년도 출간된 교재 1069페이지 피시면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합격률도 기재되어 있죠. 여러분 합격률 상당히 높아요. 18.57%이면 그럼 10%가 넘죠. 네,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는 문제는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냈던 문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페이퍼 장수는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 연말정산 쪽 부분이 증빙이 붙어 있어 나온 부분이 있어서 페이퍼가 조금 많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입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수만 많고 난이도는 조금 노멀한 쪽이어서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으면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뭐 이 문제가 세무부터 나오던 부분에서 이제 회계까지도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무 1급은 제가 수익인식 기준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모든 급수에. 그런데 우리 용역에 대한 진행도에 따라서 수익인식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건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여러분 옳지 않은 건데 1번 맞죠, 여러분? 이자는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적용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채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사채에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상각 또는 환입에 대한 건 유효 이자율 또는 정액법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회계 기준 뭐만 인정한다? 유효 이자율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주는 사람도 유효 이자율이면 받는 사람도 유효 이자율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계 기간 또는 사업용대 발생한 것까지만 인식해야죠. 그래서 발생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공사 진행률은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 원가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 자, 공사 진행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현재 공사에 수주를 한 게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예상만 쓸게요, 여러분. 그럼 그 예상에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장기 공사이든 단기 공사이든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는데 장기는 더더군다나 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누적적으로 쌓아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산됐던 금액을 우리 진행률을 계산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단기가 2년 차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계산된 공사 진행률에서 전년도까지 진행됐던 걸 빼고 올해 게 얼마야? 이런 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진행률을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예상분의 실제에 의해서 진행률을 계산하는데 그 실제로 발생된 공사비 발생 금액에 토지의 취득 원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라는 부분하고 자본화 대상의 금융 비용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 원가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우리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2번에 이 문구를 자주 낸 적은 없어요.
자, 이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예상분의 실제의 공사 진행률을 계산한다. 이런 거 정도는 물어봤었지만 여기에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부분은 자주 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한 번쯤 더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총 공사 예정 원가분의 실제 공사비 발생액 누적액으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총 공사 예정 원가의 금액에는 토지의 취득 원가와 자본화된 금융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건 2번. 세 번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무엇하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건 수익이든 비용이든 여러분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죠? 현재 얼마이다라고 하는 공정가치 또는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라는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됐을까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무부터 뭐 회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 인식 기준이 세무급수에 오면 회계 때 배웠던 것보다 살이 좀 많이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책을 정독하시는 게 좀 유리해요, 여러분. 그런 건 신경을 좀 써주시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 취득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토지의 구입 가격 나와 있고 건물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건물을 구입 후 즉시 철거했다? 그럼 저는 건물과 누구를 같이 샀을 것이다. 토지를 같이 샀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무슨 구입하고 일괄 구입을 하고 근데 나는 토지를 쓰고 건물로 쓴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근데 토지가 얼마짜리고 건물이 얼마짜리라는 구분이 불분명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공정가치인 현재 가치로 안분 계산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거죠. 그리고 나는 가지고 지금 취득했던 이 건물 이게 과거의 건물이니까 제가 구라고 쓸게요. 자, 구 건물은 무엇하겠다. 나 안 쓸 거야. 그래서 즉시 철거할게. 그러면 이들은 남겨져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 것이다.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구입했지만 건물을 철거해 버렸으니까 저는 장부상에 남겨지는 건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 대한 우리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제가 돈을 줄 때 건물 금액도 얼마이고 토지 금액도 얼마입니다. 이렇게 지불했다라면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가 돼요. 매입가액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생길 것이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럼 취득 부대 비용도 가산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토지 구입 가격 8천만 원은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될 거고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제세 공과금이라는 게 있죠. 취득세 등. 자, 이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자, 토지의 재산세라는 건 여러분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죠. 그럼 이 부분은 무슨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의 등기 비용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토지만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뜯어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무나 또 뜯지 못하죠? 그러면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입했던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폐자재가 나오죠. 그러면 그 건물에 폐자재를 매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철거하는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철거비 얼마가 있고 매각대금 얼마가 있어서 얼마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요 매각대금 100만 원은 우리 어디에서 토지 취득 원가에서 무엇한다? 차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뺀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영향을 줄 때. 됐나요? 그럼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한 거 더해 주시고 마이너스 한 건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띄우면 구입가격 8천만 원 더하기 취득세 368만 원 더하기 건물의 철거 비용
얼마가 아니 토지에 무슨 뭐 등기 비용 40만 원, 그리고 건물의 철거 비용 700만 원까지는 무엇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건물 폐자재 매각 대금 100만 원은 무엇해 주셔라? 빼 주셔라. 그럼 계산기 눌러 보시면 얼마의 결론이 난다. 9,008만 원이라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나오죠. 여러분 이번 문제는 회계급수에서도 출제하는 문제죠. 네,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 내용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거 회계처리 문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실 거. 이거 회계처리 문제 나오면 여러분 철거 비용은 철거 사업자한테 위탁했을 거예요. 그럼 철거 위탁 사업자들은 실제로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겠죠.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나겠죠. 토지 취득 원가니까 우리 차비는 토지 처리할 거고 54 불공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런 문제도 같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2021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20년 3월 1일 매도 가능 증권 상장 주식이고요. 여러분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상장과 비상장 주식을 모두 다 포함하죠. 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다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우리 결산하실 때 평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상장 주식 180만 원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관련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매도 가능 증권 210만 원, 재무상태표 차변에 있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가 있다. 3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자본에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본에 어디에 들어가져 있다?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가져 있겠네요. 그러면 210만 원에서 평가액 30만 원의 차이만큼이 취득 원가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을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2021년 9월 30일 매도 가능 증권 중 몇 퍼센트, 60%인 일부를 120만 원에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그럼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무엇할 때 우리 재평가를 하거나 그럼 재평가했을 때 평가 이익의 반대인 평가 손실이 있으면 상계하셔야 되고요. 또는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처분 또는 매각했을 때 무엇 하셔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개를 할 게 아니라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내가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얼마 주고 샀다? 1,800만 원 주고 샀다. 아니 180만 원 주고 샀다예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다? 120만 원. 그러면 120만 원에서 우리 취득 원가는 지금 현재 18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를 팔았다? 60%.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가 된다? 108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0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08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얼마의 이익? 12만 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아니 분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요거 매각할 때 제거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분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상황에 분개가 될 거냐면 제가 지금 현재 어느 변에는 대변에 매도, 아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갖고 있는 금액은 2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는 무슨 부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가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210만 원짜리를 팔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부분은 장부에서 제거되는 금액 60% 계산하면 지금 제거되는 금액이 얘랑 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60%가 없어지고 여기도 60%가 없어지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자 210만 원 곱하기 60% 하시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60%. 자, 126만 원이네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6만 원이 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18만 원이 이 자리에 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8만 원이 장부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저는 얼마 받고 팔았다고요? 120. 그러면 현금 받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자리에 12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차변에 120만 원에 18만 원 더하면 138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 126만 원과 138만 원의 차이만큼은 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엇해서 처분해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얼마요?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계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계산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슨 부분? 아니 지금 이 분계를 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 원가를 빼면 처분 손익이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끝내시라고요. 우리 세무 1급은 시간이 금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요 원리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우리 12만 원의 이익이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처럼 가져가세요. 이런 문제들은 분개하실 거 아니니까. 자, 네 번째 문제. 자, 최근 들어서 전산세무 1급의 특징이 법인세 회계 쪽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 한다. 아주 오래전에 법인세 회계 문제를 가끔 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한 추세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런 법인세 회계는 원래 우리가 재무회계 쪽에 있는 용어는 맞지만 여러분 법인세라고 하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부분의 세금 계산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거와 회계에서 계산했던 부분이랑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예요. 왜냐면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라는 부분이 계산이 되면 그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송금이 같냐? 같지 않더라. 한도 규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계산된 법인세와 우리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법인세가 달라요. 그럼 그 법인세의 차이가 이연법인세라는 거고 그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법인세 회계 축정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자산은, 이연법인세 자산은 여러분 이연이라는 건 당해 연도 법인세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걸 이연한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하는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에 우리 무슨 부분 이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세율이 확정이 됐겠죠 여러분. 그럼 그거 가지고 법인세 계산이 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영향을 줘서 바뀌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세율을 기초로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차이만큼을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는 표현. 자, 두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할인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인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분의 문구는 뭐가 잘못됐다? 할인하여 측정한다 문구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할인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인하지 않는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각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현재 확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과 세법에 따라서 우리 법인세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접대비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더라. 아니 이 접대비가 지금 회계에서는 100%다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인세에 갔더니 무슨 부분? 야 한도가 있어.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더라. 또는 내가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회계 처리할 때 나가 감가상각비를 500을 잡아놨다. 그랬더니 법인세에 갔더니 야 네가 회계 처리한 금액만큼 잡을 수 있다는 건 회계 기준은 맞아. 그렇지만 세법은 그거를 너가 잡는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가 500을 처리한 부분 중에 한도를 계산해 보니 470밖에 안 되더라. 그럼 30이 넘쳤죠, 여러분?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적용되는 부분의 법인세 계산은 그 부분에 적용되는 시점, 보고기간 종료의 시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시적인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연법인세 부채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갚을 빚이에요. 그래서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채는 유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다? 비유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동과 비유동이 왜 다 있냐라고 하는데 이 일시적인 차이가 내년이면 끝나져요. 그럼 유동의 관점이겠죠?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인해서 30 때문에 법인세의 차이가 생겼다. 이게 부채 자산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 볼 게 뭘까요? 그럼 이게 내년에 가서 없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이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전으로 가요. 그럼 비유동의 성격을 띄어요. 근데 내년에 가면 무조건 없어지던데요? 그럼 유동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산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연법인세 자산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도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무슨 부분? 내가 부담해야 될 법인세. 근데 언제요? 미래에. 그래서 갚을 빚처럼 봐야 되는 거고요. 자산은 뭘까요? 내가 많이 낸 게 있어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 그거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문제. 자, 다음은 공장 건설과 관련된 내역이고 당사의 결산 일자는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도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5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특정 차입금은 얼마? 54만 원. 자, 차입의 기간은 2021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도 10월 31일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입의 기간은 이렇고 우리는 54만 원을 빌려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자율은 1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특정 차입금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특정 차입금이라는 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빌려온 돈이에요. 대체적으로 시설 자금증이 대부분 특정 차입금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이 특정 차입금 중 12만 원은 2021년도에 6개월간 연 8%의 투자 수익률로 무엇하였다? 일시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는 건 지금 현재 제가 특정 차입금을 때 시설 투자예요라고 했죠. 저는 무슨 부분? 공사를 4월 1일에 시작을 했고 돈을 빌려서 그 공사 자금으로 쓰겠다. 근데 이 54만 원을 빌려서 곧바로 다 쓴 게 아니라 이 54만 원 중에 자, 일정 금액 일부는 무엇하였다? 우리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54만 원 다 안 쓰니까 그 금액 중에 12만 원은 일시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일시 투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가 빌려온 54만 원에 대해서 이자 몇 프로 내야 된다? 10%의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제가 12만 원 일시 투자로 인해서 이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8%의 투자 수익률을 보장받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건 이자 수익이고 54만 원 빌리면서 10% 냈는 건 이자 비용이죠. 자, 근데 이 이자 비용은 공사를 관련해서 빌려온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 원가로 가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 원가의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을 할 때 제가 빌려왔던 돈에 대해서 투자로 인한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은 무엇한다? 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시 투자 수익이 있었다라면 빼고 무엇하여야 된다? 우리 차입원가로 가산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을까요? 이제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회계 기준만 그렇지 않고요. 법인세도 동일해요. 그리고 특정 차입금이라는 부분하고 일반 차입금이라는 부분 나누는데 일반 차입금은 일반적 운영자금이고요. 특정 차입금이라는 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특정의 공사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은 무슨 계산해달라? 월할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월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전 요거는 이렇게 창을 좀 띄워놓고 볼게요.
자, 자본의 대상 차입 원가는 취득 원가 가산하는 이자 비용에서 일시투자 수익인 이자 수익을 빼지라고 했으니까 54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0%. 자, 그리고 우리 1년은 몇 달? 12달. 그중에 2021년도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돈 빌려온 건 금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예요. 금년도 거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12월 31일까지면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우리 앞에 3개월 빠지는 거니까 9개월치네요. 그래서 12개월 중에 9개월치만큼 계산하자. 그럼 여러분 계산기 다 하실 수 있죠? 네, 54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시면 우린 얼마의 이자가 계산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계산했더니 여기 금액 4만 500원이 나오네요. 맞아요, 여러분? 네, 4만 500원. 자, 그런데 54만 원 중에 우리 일시적인 운용 수익이 있었죠? 12만 원. 자, 12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맡겼다? 기간은 안 주었지만 6개월간 맡겼다라고 했어요. 그럼 12달 중에 6개월치만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2만 원에 8% 계산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자, 그럼 9,600원이 나오고요. 거기에 얼마이다?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4,800원이네요. 그래서 4,800원은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 4,800원을 무엇 해달라? 빼달라.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무엇으로 잡아준다? 우리 취득 원가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금액이 35,700원이 나와집니다. 답은 몇 번이 여러분? 1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거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45,000원 이렇게 하고 갔겠죠. 근데 45,000원이 아니라 35,700원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패턴 문제도 되게 오랜만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낸 것 같고요. 6번째 문제. 자, 여기부터는 원가 문제죠, 여러분. 자,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 지시서 우리 넘버 8, 우리 샵 108번. 자, 108번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초와 기말이 없으면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한 건 그대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작업 지시서 우리 샵 110.8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 8만 원, 직접 노무 원가 6만 원. 자, 제조 간접 원가 관련 자료를 봤더니 예정 배부율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1시간당 3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조업도는 지금 현재 15,000 기계시간, 실제 조업도는 10,000 기계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실 땐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무슨 부분? 예정 배부율 3원에 실제 조업도 만의 기간 시간을 무엇한다? 곱하기를 해서 제조 간접비 배부가 나온다. 제조 간접비 배부액. 그럼 여러분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이 되겠네요. 3만 원. 됐을까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얼마? 8만 원에 직접 노무비 얼마? 6만 원. 제조 간접비 얼마? 3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4만 원이고 14만 원에 3만 원 더해 주시면 우린 얼마가 된다? 17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투입된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근데 우린 작업량 몇 개가 제시되어 있다? 1000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럼 17만 원을 우리 몇 개로? 1000개로 나누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단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170원이 되네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뭐 문제에서 조금 색달라 보이는 문제가 보여지는 것 뿐인 거지 아주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 배부 얘기 들어야 된다. 그래서 8만 원에 6만 원에 3만 원, 3만 원은 실제 조업도 만에 예정 배부율 3원을 곱해서 3만 원이다. 그래서 17만 원이 나왔고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샵 108에 작업 지시와 관련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는데 그 제조 원가 17만 원을 작업량 1000개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7번째 문제. 우리 표준원가 계산 문제, 뭐 요 임률 차이라든지 능률 차이 이런 문제 자주 내죠, 여러분. 자, 다음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의 10월 중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 노무비에 대한 자료이다. 자, 직접 노무비 무슨 차이?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2,700시간. 자, 실제 임률은 30원, 직접 노동 시간당. 자, 표준 임률은 28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생산량은 1,500단위이고요. 표준 시간은 우리 단위당 2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임률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임률 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금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직접 노동 시간에서 실제 노동 시간에 곱해지는 부분에 누구와 누구의 차이? 표준 임률과 실제 임률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노동 시간은 2,700시간이라고 아예 줬고 그리고 실제 임률은 30원. 표준 임률은 28원. 근데 여러분 표준이 28원인데 실제는 30원이 들어갔으니까 2원이 더 들어간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회사에 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탠다드화 시켰던 표준 임률보다 실제로 투입되는 임률, 노동에 대한 대가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될 것이다? 우린 더 불리해 여러분.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임률의 차이는 실제와 표준의 차이만큼이다. 거기에 곱해지는 건 우리 표준 시간이 아니라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2,700시간 곱하기 30원 마이너스 28원. 그러면 2원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5,400원이 나오고요. 우리는 불리합니다. 실제가 더 크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제일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표준 원가 계산 문제 중에. 자, 8번째 문제입니다.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당기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러면 선입선출법의 의미가 뭔가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T계정의 형태를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T 계정을 놓고 본다라고 했으면 우리 기초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다 어디로 간다? 완성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하거나 또는 착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단기에 투입한 건 일부는 완성품에 가고 일부는 미완성품인 기말에 간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자, 이 원리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 제공품 500, 직접 재료비, 가공비가 있다고 나와 있고 단기 완성품에 대한 건 4,000, 단기 투입에 대한 거, 기말에 대한 거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 계정을 놓고 봤을 때 계정 정리를 해보면 우리 기초에 대한 부분은 500개가 있었고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한 게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입한 게 있을 거고 또는 착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완성된 게 나와야 되겠죠. 완성은 몇 개이다? 4,000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미완성품으로 남겨져 있는 건 현재 얼마이다? 70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물량 흐름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따져볼 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한다. 공정 초에 투입한다는 얘기는 나는 시작하는 시점에 다 투입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완성도가 투입을 바로 해버리는 거니까 몇 프로가 된다? 100%. 자, 가공비는 전 공정에 균등하게 투입한다. 그럼 기초는 현재 60%만 완성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완성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를 더 투입했을 것이다. 자, 요 4,000개로 넘어가는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40%를 추가 투입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초가 완성품에 넘어간 부분을 계산하면 기초는 1 마이너스 무엇이다? 60%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40%를 투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투입한 건 우리 단기에 투입한 건 뭐가 될까요? 다 100% 투입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말에 대해져 있는 부분은 우리 완성도가 몇 프로이다? 자, 이 부분은 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할 건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린 무엇 하면 될까요? 여기서 원하는 완성품의 원가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완성품 원가라는 건 여기 완성품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는 걸 지금 계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완성품 원가에 넘어가는 금액을 여러분들 추정해 보면 일단 기초는 무조건 다 완성으로 가고
투입한 금액만 무엇한다? 완성의 일부가 가고 일부는 기말에 간다. 이런 원리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성품 원가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기초라고 해서 이 넘겨받은 직접 재료비 60만 원과 가공비 70만 원은 기말에 아예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60과 70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기초에서 넘겨받은 금액에 우리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된 금액의 합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좀 창을 띄우고 갈게요. 자, 그럼 완성품 한상량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제 물량 추정은 했고요. 자, 그럼 완성품 한상량은 완성품 수량에 누구를 기말 제공품 한상량을 무엇하고 더해주시고 우리 기초를 무엇하면 된다? 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1-60해서 40만큼 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60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이점을.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자, 완성품 수량 4,000개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수량은 700개 그대로 두겠죠. 아까 제가 100%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초는 무엇이다? 100 상태로 넘어왔죠. 그래서 완성도 60%는 가공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개 그대로 빼주시면 우리 이 완성품 한상량 몇 개가 된다? 4,200개가 됩니다. 자, 가공비는 4,000개 더하기 우리 무슨 부분? 기말 제공품 한상량은 우리 여기 700개의 완성도 몇 프로? 50%. 그래서 350개를 더해 주시고요. 기초는 60%는 완성이 돼서 넘어왔으니까 40%만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0%를 빼주셔라. 그래서 500개 곱하기 60% 하시면 300이죠. 그래서 350을 더하고 우리는 300을 빼면 4,050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완성품 한상량 계산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 그럼 단위당 원가는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죠.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부분. 그 금액을 무엇하시면 된다? 나누면 된다.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기초는 모두 다 완성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무엇한 거? 착수 또는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무엇한다? 완성품과 기말로 넘어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금액만 가지고 무엇하시면 된다? 우리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평균법이면 이거 다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완성에도 갈 수 있고 기말에 갈 수도 있고 투입이 완성에도 갈 수 있고 기말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와 투입을 다 더해가지고 단가 계산을 하지만 우리 선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럼 단기에 투입했던 투입원가 직접 재료비 42만 원과 가공비 324만 원만 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료비 단위당 원가는 420만 원 나누기 완성품 한상량 420으로 나눠주시면 우리 개당 1,000원이 나옵니다. 자, 가공비는 324만 원이죠. 나누기 4,050.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개당 800원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단위당 원가까지는 이제 계산이 끝났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계산하러 가시면 돼요? 기말 제공품 원가 내지는 완성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있다가 되는 거죠. 네, 그 계산에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계산했던 1,000원과 8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완성품 원가에는 우리 기초에 가지고 있었던 재료비, 가공비는 무조건 다 완성품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단기 완성품 배분 원가라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 투입했던 거 배분받는 거 완성품으로 그거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에 대한 재료비는 얼마였다? 60만 원 더하기. 자, 우리 아까 물량 흐름 파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물량 흐름 파악을 했었을 때요. 제가 다시 T 계정을 잠시 그려놓고 이렇게 대변만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완성품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에 원래 수량은 몇 개다? 우리 완성품 수량은 400개 여러분. 400개, 아니 4,000개. 근데 그 4,000개가 일부는 무엇으로 넘겨받은 거? 기초에서 넘겨받은 거. 그쵸? 그리고 일부는 단기에서 무엇한 거? 투입한 거. 그럼 여러분 기초는 우리 여기 60만 원과 70만 원 그대로 다 가져올 거니까 그 금액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투입에 대한 것만 단가 산정했던 거 갖고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기초는 지금 현재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재료비 같은 경우는 아니 직접 재료비와 관련된 부분의 완성도는 몇 프로였다? 100%였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500개는 제가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성품은 4,000개에 추가 투입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요걸 놓고 봤을 때 재료와
가공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재료 같은 경우는 기초에 추가 투입은 아예 없고요. 그쵸? 그러면 단기에 투입된 것만 넘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단기에 투입된 게 우리 기초가 원래 몇 개였어요, 여러분? 50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개 부분이 완성품으로 넘어오긴 하지만 우리 재료비는 추가 투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진 상태예요. 추가 투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수한 것만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단기에 착수한 거. 자, 그럼 그 착수한 것 중에 3,500개가 들어온 거죠. 500을 빼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료비는 이런 구성이 나오는 거고. 자, 가공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서 완성된 거 몇 프로로 넘겨받았다? 40%. 그러면 내가 단기에 완성을 시키는데 몇 퍼센트를 더 추가했을 것이다? 우리는 40%를 추가했겠죠, 여러분. 그럼 지금 500개 곱하기 40% 하면 200인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가공비는 완성품 4,000개 중에 기초에서 넘겨받은 부분에 지금 40% 추가되는 200개 부분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단기에 착수해서 투입됐던 부분에 대한 수량은 얼마가 완성품으로 대체가 됐을 것이다? 3,5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을 구조를 따져보면 4,000개가 완성된 건 맞지만 재료는 기초에 추가 투입은 없다는 거예요. 0%란 부분인 거예요. 100%로 완성됐으니까 완성품에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완성품에 대해서 단위당 단가를 곱할 때 재료비는 3,500개를 곱하는 거고 가공비는 3,700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기 완성품 배분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배분되는 부분을 좀 추이를 따져보니 완성이 4,000개가 됐지만 기초, 그러니까 재료비 같은 경우는 100% 넘어왔으니까 단기 추가되는 건 아예 0%라는 거죠. 그대로 그냥 500개가 넘어가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미완성품 넘겨받았냐면 가공과 관련된 40%가 추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한 건 단기 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공비는 마이너스 60에 해당되는 40%에 해당되는 200개는 당해 연도에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700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 정리할게요. 재료비는 기초 제공부원가 60만 원 더하기 3,500개 곱하기 위에서 계산했던 단위당 단가 1,000원을 곱합니다. 그럼 350만 원이네요. 그래서 350만 원에 60만 원 더하니까 410만 원이 되고요. 가공비는 70만 원이었죠. 네, 70만 원 더하기 3,700개 곱하기 800원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된 부분 우리 7, 8에 56에 우리 3, 8에 24네요, 여러분. 그러면 296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296만 원에 70만 원 더해 주시면 366만 원. 그래서 우리 단기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된다? 776만 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완성품 원가를 물어봤지만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초는 이쪽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요. 기초는 무조건 완성품 다 대체가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8번의 패턴 문제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완성품 원가, 어떤 경우는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균법이 더 쉬워요. 평균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더해진 거로 무엇한다? 평균 단가 내고 그냥 곱해버리니까 더 쉽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조금 더 어렵고 어려운 반면에 더 정확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답은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몇 번이 답이 된다. 우리는 776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게 776만 원 맞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가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중 변동 원가는 혼합 원가이며 조업도 수준이 0인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되며 이후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이다. 이런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1번이네요. 네, 답은 1번. 자, 이 중변동 원가, 혼합 원가라는 게 맞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변동이랑 누가 더해진 거예요? 고정.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업도가 0이라는 건 요 자리죠. 0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부분? 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가 무엇되는 거? 증가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원가는 고정원가이고, 자, 요 부분에 대한 원가는 변동원가이고, 두 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혼합 또는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 얘기를 말하는 부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중고정원가. 자, 이거는 계단원가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계단의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계단식 원가이며 총 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를 말한다. 아니 여러분 그렇진 않죠. 이 부분은 왜 계단 원가냐면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원가가 나와집니다. 근데 일정한 조업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계단처럼 원가가 무엇해요? 점프하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그걸 그려보니까 계단처럼 보여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총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총원가가 뭐가 된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뭐 변동원가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비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점프하는 것처럼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다. 만약에 여러분 총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고정원가가 아니라 그냥 고정원가이면 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고정원가. 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건 특정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를 말한다. 여러분 관련 원가라는 건 원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원가는 사실상 원가 계산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 과거 원가의 대표적인 게 매몰 원가거든요. 그래서 매몰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못 준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원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특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건 과거 원가가 아니라 미래 원가라고 보셔야 돼요. 미래 원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 등 추적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공통 원가가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이다. 직접 원가라는 표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직접적 원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통 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원가로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 등을 말한다. 만약에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 원가이다 라고 하면 직접 원가가 아니라 무슨 원가가 된다? 간접 원가 또는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 여러분. 저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원가 동인을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할 때 원가 동인이 발생된 원가와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원가 계산이 무엇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원가 같은 경우는 어디 얼마 썼다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건 지금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아니라 불가능한 원가예요.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이고 그리고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쓰는 원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 제품에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원가를 배분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인과관계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당 제품에 대한 원가 산정이 뭐가 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걸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제조 부분에서 제품에 배분할 원가는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부분에서 배분받은 제조 간접비도 포함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제조 부문도 있지만 보조 부문도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보조 부문. 그럼 제조와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부문이 보조 부문에 얼마만큼 배분되는지 확인하셔서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 부문에 보조 부문에서 배분받은 것까지 무엇해서 더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됩니다. 자,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할 때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는가에 따른 여부에 따라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단일 배부 율법과 이중 배부 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겠다. 그러면 단일 배분율법. 그러니까 그냥 제조간접비라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변동원가 따로, 고정원가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고정하고 가장 다른 건 고정은 최대로 간다는 관점을 따져요. 왜냐하면 고정이란 건 여러분 생산이 얼마이든 간에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걸 고정원가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최대라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계산하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변동은 이런 뭘까요?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생산된 거를 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계산하면 이중배 비율. 그런데 그거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겠다? 그럼 단일 배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과 내 용역 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 인과관계를 모두 다 파악해서 우리 배분한다라는 건 직접 배분법이 아니라 무슨 배분법일까요? 상호 배분법이 됩니다. 상호 배분법. 그래서 상호 배분법은 연립방정식으로 풀고요. 그리고 복잡하지만 정확하긴 해요. 근데 계산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관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요.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제조 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조 부분에서 발생된 걸 그냥 제조 부분에 배분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부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어서 여러분 제가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11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세법이죠, 여러분. 자, 중소기업법인입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법인이 갑의 제1기 사업연도인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익 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 금액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중소와 중소기업이 아니었을 때 다르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접대비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부분과 거기에 수익 금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적용률을 곱해서 보는 금액이 있죠. 그거에 합으로 보는 건데요, 한도를. 그러면 수익 금액이 없어도 인정되는 기본율은 우리 중소기업이면 얼마를 인정한다? 우리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여러분 중소이면 연간 3,600만 원을 인정하죠. 자, 근데 중소가 아니다. 비중소기업이면 우리 얼마 인정한다? 우리 1,200만 원 인정하죠. 근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중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얼마? 3,600.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사업연도가 영향을 받아요. 신규이든 폐업이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사업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1기 그러면 신규 사업자네?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우리는 6개월밖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1년치를 모두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절반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3,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12달 중에 몇 달치만 받아야 된다. 6개월치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3,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시면 얼마가 된다? 우리 1,800만 원이 되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3,60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6개월. 여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600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 빨리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중소기업이면 기본적으로 뜨는 난이 3,600으로 들어오겠죠. 비중소이면 1,200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누구이면 이 한도가 또 영향을 받죠? 우리 부동산 임대요. 부동산 임대는 요게 또 반토막이 납니다. 중소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또 달라지죠. 12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도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이 주택자로서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답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옳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찾으라, 옳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엇 해야 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도 하나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 주택자로서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 주택 임대소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자,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주택 임대업을 모두 등록하게 되면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혜택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법이 완화 조치가 되긴 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내요, 여러분? 세무서에서 내죠. 근데 이 부분 주택 임대는 어디에 가서 우리 본인의 관할지, 자기 주소지에 시군구가 있겠죠. 그럼 지자체에 가서도 등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럼 저는 등록하러 두 군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법이 완화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하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해 줬어요. 이거는 이제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두 군데에 주택 임대업을 등록하게 되면 필요 경비라고 해서 일정 률만큼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는 필요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일정 률만큼 인정해 준 게 있거든요. 그거랑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택 임대는 양쪽에 다 기록이 되는지. 지금은 한쪽에서 해도 같이 등록이 되고 있긴 합니다. 법이 완화 조치가 돼서요. 자, 두 번째,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자, 이걸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지금 하나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주택이 하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인 거예요? 지금 나는 남편도 주택이 있고 나도 주택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절대 1주택자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 중에요. 부부는 무조건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라면 비과세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서가 붙어요. 누구는 비과세가 될 수 없다? 고가주택이요. 자, 그리고 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얼마를 초과하면 9억이요. 그래서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지금 주택이 하나라 하더라도 우리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뭔가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3층, 4층 이게 층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에 모두 다 가구가 호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인 거예요. 그게 다가구라고 하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구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원칙은 우리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한 개 주택으로 보지만 문제는 이거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돼요. 자, 원칙은 풀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한 개의 주택.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구분 등기를 따지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 구분 등기라는 건 등기가 따로 나져 있는 거예요. 각각 나져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분 등기가 되었다라면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구분 등기가 되었다면 우린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여기를 지금 현재 다가구라고 했으니까 가구 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하나이다. 그럼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등기를 각각 냈다. 5개를 다 각각 냈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 몇 개가 된다? 5개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각각의 주택이 된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12번 문제 매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증 준비할 때 여러분 주택 임대소도 그게 깊이 배우지 않아요. 저도 기본적인 얘기는 해드리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택 임대소득이 최대 이슈거리이긴 해요. 몇 년에 걸쳐서 유예하다가 드디어 법이 통과가 되고 유예기간 끝났고 거기에 2천만 원 분류가 돼가 들 수 있는 조항이 생겼고 거기에다 이제 시군구란 지자체도 관련이 되어 있고 막 이러면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기존엔 다 비과세 소득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냈던 분들이 지금 다 세금을 내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보험도 더 부과되는 금액이 커지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꾸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 1급에서 더 많이 내는 거로 보여집니다. 다른 급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꼭 확인하실 것.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등기별로 주택의 숫자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등기별로 본다라는 거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3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이다. 아래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2021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는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 단 간이과세자, 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사업자라고 드렸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민할 게 생겼어요. 자, 우리 2021년도 7월 1일부터 자, 간이과세자 규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기준 금액은 얼마이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금액 얼마?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들한테도 무엇을 발급해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당신이 누구라면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금액이 얼마에 미달하면 4,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무엇 할 수 있다?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 발급 안 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반드시 확인하실 게 무슨 부분?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고 하면 신규이거나 4,800만 원 미만 해당되는 사업자이거나 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이거나 그럼 이들은 세금세 발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한테 내가 받아온 무슨 부분은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받아온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무엇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모두 매입일자에 적법하게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외의 매입은 없다고 가정한대요. 자, 4월 6일 매입한 부분 자, 소매업이고 일반 과세자이고 부가세 별도인 50만 원의 매입이 있었다. 자, 근데 거래처 선물이래요. 이러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목적의 구입이라고 하죠? 접대 목적. 자, 접대는 향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 처리가 됩니다. 자, 5월 10일 음식점 일반 과세자이고 80만 원 직원의 회식 때 자, 이런 회식 때는 복리후생적인 부분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럼 복리후생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공제인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입니다. 자, 5월 25일 서비스업이고 일반 과세자 35만 원, 대표이사 주택 등기 비용. 아니 여러분 대표이사 주택이에요. 이건 회사의 업무 비용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업 무관 지출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불공 처리가 됩니다. 자, 6월 15일 소매업 간이과세자. 근데 저는 아까 간이과세자 무슨 사업자?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이다 라고 얘기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카드 영수증 받아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8만 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한 거. 아니 이 사무용품 구입한 건 소모품이잖아요.
자, 소모품에 대한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문제인 거죠. 네, 간이과세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공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 6월 30일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서비스업이고 일반 과세자입니다. 11만 원. 자, 업무용 소형 승용차 900cc. 여러분 1000cc 초가 아니네요. 자, 1000cc 이하 자동차죠. 자, 엔진 오일 교체하였다. 우리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0cc가 안 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제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럼 공제인 것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여기 80만 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11만 원. 근데 부가세 제외라고 했으니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공제 가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80만 원 더하기 11만 원 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91만 원이 되네요. 91만 원에 몇 퍼센트? 10%가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럼 9만 1,000원이 됩니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2번. 됐나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문제 아니죠? 근데 요거는 실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지금 보여준 부분이네요. 그래서 91,000원이다라는 부분. 14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동차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법상? 부가가치세법상 무엇에 해당이 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54 불공에 해당되는 자동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무슨 법?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요.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하는 임의상각제도이다. 여러분, 이걸 왜 임의상각이라고 해서 강제상각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어찌됐든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을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1번 같은 경우 업무용 수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합 자동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제가 요거만 써드리고 나왔네요. 가장 맞게 표현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도 지적했어야 되는데 자,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서 54 불공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맞아요. 근데 이 승합의 용어를 쓰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용자동차란 표현을 써요. 네, 승합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왜냐면 승합은 인승의 기준인데 인승에 따라서 승합 장치가 공제가 또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합의 용어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는 용어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됐고 부가세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얘기한다. 그럼 1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없어요. 맞게 표현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2번은 제가 왜 임의가 아니라 무엇이다. 강제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임의가 아니라 강제상각제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거 맞고 내용연수 5년인 거 맞습니다. 근데 임의라는 건 내가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못 정해요. 무조건 정액법 5년 동안 생각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제상각이다. 그리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얼마까지 맞게 인정이 안 된다? 800만 원.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로 임의로 손대시면 안 돼요. 무조건 800만 원입니다. 자,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무엇하지 않았다라면 가입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전부 다 무엇 된다? 전액 송금 불산입됩니다. 맞습니다. 업무 비용 인정이 아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가장 맞게 잘 설명한 거 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 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제출이에요, 여러분. 자, 우린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면 내가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제출이에요. 당신은 법인세 신고하면 무조건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 무엇 해야 된다? 제출하셔라. 자, 제출하시고 지금 현재 법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면 일정 금액까지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일정 금액이 넘치거나 또는
그 법의 준수를 지키지 않았다라면 우리 송금 인정이 안 된다는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합니다로 가셔야 돼요. 제출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출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할 수 있다 표현 때문에 잘못된 표현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4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가장 맞게 표현한 이런 표현을 달아주긴 했지만 네, 조금 많이들 혼선을 빚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용으로 맞지 않는 표현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세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쵸? 그런데 면세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면 공통 매입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하는 거죠. 네, 그 얘기. 자, 공통 매입세의 계산 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라고 하면 왜냐면 여러분 안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분할 때 원칙적으로 뭐 가지고 간다? 공급가액 가지고 해라. 매출 금액 갖고 해라. 이게 없대요. 그러면 매입 금액 갖고 해라. 이것도 없대요. 그러면 면적 가지고 해라.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우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에 가셔서 우리 무엇 하셔라. 안분이든 정산이든 선택하셨을 때 우리 구분에 계산 선택 방식이 뜨죠. 그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매입가액, 예정 공급가액, 예정 사용면적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예정 사용 면적을 우선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공급가액, 매입가액, 면적 이런 식의 순서가 있죠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이 없으니까 매입가액으로 가고 자, 이 매입가액도 없다라면 예정 공급가액 이만큼 예상이 됩니다. 표현.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용 면적을 갈 거예요. 예정 사업과 관련된 면적. 자, 이거로 갑니다. 근데 이 면적이라는 부분을 1번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신축이요. 제가 지금 건물을 올려요. 근데 과세와 면세를 같이 써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건물을 올릴 때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건물을 올리는 과정 중에 건축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한테 도급공사 맡겼다? 그럼 그분들한테 계속 도급에 대한 비용 지불하고 세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게 공통매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 경우는 사용 면적 갖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 사업의 면적을 가지고 한다. 신축은.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무엇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우리 안분 계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우리 과세와 면세의 비율을 계산했을 때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또는 총 공통 매입세 금액이 500만 원 아래쪽에 있다라면 생략할 수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무엇되는 확정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시 정산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할 때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의미가 없지만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정 때는 무엇하고 안분하고 그리고 확정 때는 무엇한다? 정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산할 때는 우리가 일기는 언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가지고 면세율을 확정을 해서 정산하는 거고 2기 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3번도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네 번째. 자,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몇 퍼센트? 5% 이하. 여러분, 우리 10%가 제가 읽으면서 10%를 5%라고 한 것 같아요. 자, 10%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 여러분 10%가 아니라 5%죠. 그리고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없이 전액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생략한다라는 건 전부 다 공제받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이 공통매입세액이 여러분 전체 발생된 총 공통매입세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5만 원 미만이거나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그런데 이 5% 미만이었을 때 안분을 생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무슨 부분? 우리 총 공통매입세액에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500만 원이 넘어가면
자, 500만 원이니까 공통 매입가액은 5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안분을 무조건 합니다. 5% 미만이어도. 그래서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없이 전액 매입세금으로 공제를 받아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된다. 우리 5% 미만이어도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지금 15번 문제는요. 공통매입과 관련된 겸용사업자의 안분정산 재계산증과 관련된 내용을 텍스트로 물어봤던 문제이네요. 네, 지문이 좀 길죠? 근데 지금 이론 문제 보시면 일단 원가가 계산 문제가 그닥 복잡한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대부분들이 합격률의 그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걸 보면 원가 계산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계산 문제가 별로 없었네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이론 문제는 주택이요. 주택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깊은 수업들을 뭐 저조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깊게 수업 안 해드린다고. 실무자들 수업할 땐 달라요. 제가 실무자들 수업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실무자는 건 전산 실무가 아니고요. 실제 일하는 분들 수업을 해요. 근데 그분들 수업할 때는 의미가 좀 다르게 가요. 자격증에서 다루는 부분을 당연히 가져가지만 실무적으로 짚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택이 최대 이슈거리이고 그리고 합산 신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치중이 좀 높다라고 하지만 자격증은 그렇게 비중에 치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법인세 회계야 추세가 계속 무엇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잘 해서 가져가신 게 좋겠죠. 또 그 두 문제 말고는요. 우리 특이하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